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저널 정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날벼락 관세 인상입니다. 맞아요. 어제 이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 올리겠다. 네, 어제 속보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어떤 글이었냐. 한국 국회가 약속 안 지킨다. 이런 글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의약품이나 목재 같은 품목에 매기는 관세 같은 걸 15%에서 25%로 확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약속이 뭐냐면요. 이 작년 11월 말에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법안 잘 보시면 발의된 지 단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안이 좀 통과가 되려면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예.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건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발표를 보면 한국이 빨리 그 법도 통과시키고 미국에 투자하라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 많고요. 예. 최근 원달러 환율이 꽤 높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올해 안에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그 약속 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위기 미국이 못 느꼈을 리 없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불편하다 이런 시그널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백악관 기자회견 발언을 좀 보시면 한국과 일본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번 갑작스러운 SNS 글을 놓고서 네. 투자 문제 때문은 아니다. 네. 국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미국 안에서 터진 한 사건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민단속 요원이 쏜 총에 시민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 들어온 속보를 보고 왔는데 미국의 애리조나주 국경지대에서도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 그래서 괜히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밖에다 화살 돌린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쿠팡 이슈와 좀 연관돼 있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에서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요. 이걸 두고 미국이 꽤 불쾌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듣자 하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쿠팡이다 보니까 예. 이 이슈가 한미 간 외교 카드로까지 번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또 마지막을 보면 좀 복잡한데 다음 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판결 나오기 전에 상대국들에게 좀 빨리 더 받아낼 수 있는 거 빨리 얻자. 뭐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걸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위헌 판단이 나오면 네.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신중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요. 괜히 성급하게 대응했다가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풀어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관세 올리겠다 SNS에 쓰기는 했지만 바로 시행되는 건 또 아니라서 예. 또 행정 절차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시간을 끌면서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관세 인상 방침이랑 관련해서 오늘 새벽 속보를 보시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이야기로 지금 사실은 무역 합의 문제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어제 주가는 의외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예. 네, 보시면 코스피가 무려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음.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코스닥도 1,100선 근처까지 올라갔고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아침에는 살짝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발 관세 뉴스가 퍼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 출발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퍼졌었는데 네. 근데 분위기를 뒤집은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를 단독으로 공급한다 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계기로 SK 하이닉스 주가는 8% 넘게 뛰었고요. 그래요. 80만 원 선까지 넘겨버렸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도 5% 가까이 올라서 16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요. 이런 흐름 덕에 코스닥도 따라 올랐는데 이런 흐름대로라면 6,000피, 2,000스닥도 정말 꿈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김건희 재판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선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번 선고도 저번처럼 TV 생중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를 재판부가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국민의 알 권리 이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처럼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판 생중계로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처럼 민간인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요. 이 사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세력의 그 시세 조종을 알고도 돈을 맡겼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특검이 이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알았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는 통일교 게이트인데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 통해서 샤넬백 건넸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예. 이걸 김 씨가 대가성으로 받은 걸로 볼지 이게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세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명 씨가 김 씨 측에 수십 번 여론조사를 제공했는데 이게 선거 개입인지 아닌지 여기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구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5년형을 특검이 구형했는데 예. 이걸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흐름만 좀 보면 네. 실형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15년형을 구형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이나 예. 정당법 위반 같은 다른 혐의도 남아 있어서 만약 이번에 실형이 나오고 나머지 재판까지 좀 유죄가 인정되면 예.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서해 구조물 이동입니다. 네, 철수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옮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이 그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PMG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불리는 민감한 해역에 세워뒀던 그 구조물 중 하나를 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동안 중국 이걸 연어 양식장 관리용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실제로 군사시설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감시탑 같다 이렇게 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국이 실무 협의 이어왔고요. 지난해 11월에 경주에서 열린 한중회담 좀 기억하시죠? 예. 그 회담에 이어서 이달 초에 있었던 베이징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한중 정상회담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옮길 것이다. 네네. 실제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렇습니다. 3개 구조물 가운데 1개 옮기고 있고 나머지 2개 구조물은요? 2개는 계속 중국이랑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중국이 이 두 구조물은 진짜 연어 양식장이다 이렇게 그래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철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고요. 네. 특히 일부에서는 이 연어들 실제로 중국 유통망에 진짜 유통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뺄 수도 없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PMG라는 구역은 네. 그 중국과 우리
우리나라 땅 사이에 그 바다에 있잖아요. 네. 원래 공동관리구역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보통 타국의 그 해양 영해 네.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갔어서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보면 옮기기로 한 것 보면 한중 관계가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대감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첫 번째 가시적 성과로 의미가 좀 큰데요. 예. 강영신 외교부 국장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음. 의미 있는 진전이고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있잖아요. 이것도 올 1분기 안에 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한중 외교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이해찬 마지막 배웅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빈소를 찾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어제 6시쯤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그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게 됐습니다. 네. 두 사람 헌화랑 조문 마친 뒤에요. 영정사진 옆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는데 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정치사회 학술 같은 여러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예. 현행 상훈법 기준으로는 그 국민훈장 가운데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서 뒤에는 김 여사가 유족을 조용하게 안기도 했고 이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됐습니다. 예. 앞서 이 대통령 25일에 그 이전 총리 별세 소식 전해졌을 때도요.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 꽤 오래됐는데요. 예.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눈여겨봤던 건 이 대통령의 성남 시절일 때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뭐 정책 추진 방향과 방향성 좀 뚜렷하다 이러면서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2017년에 이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이 좀 낙마를 했을 때도 예. 예. 이재명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 20대 대선에서는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아서 사실상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 고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일화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는 2016년인데요. 예.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이었는데 이 전 총리가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를 받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당내 계파 갈등이 좀 극심했고 민주당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 친노 패권 정산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전 총리도 배제됐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전 총리 그때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천에서 잘릴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래요. 눈앞이 깜깜해서 집에 가서 아내를 붙들고 펑펑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전 총리는 그때 그 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예. DJ도 일생일대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서 대통령이 되셨다. 나도 용기를 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서 결국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무소속 출마해서 그때 당선이 됐어요. 네, 이 이야기 꺼낸 이유를 좀 들어보니 예. 당시 박지원 의원의 부인이 병환으로 투병 중인 상황이었는데 힘들어하던 박 의원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 전 총리 박 의원에게 박 실장님 저보다 오래 더 DJ를 모셨잖아요. 분명히 잘 이겨내실 거예요. 사모님도 쾌차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의 일화가 네. 이렇게 또 공개가 됐네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더 뉴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